네, 홍남겸 작가님과의 작가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25-9에서 질문 역할을 맡은 김지섭입니다. 제가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답이 작업으로 결정되면 보는 사람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방해받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늘 답으로 결정되는 걸 싫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가가 결정적인 답을 해버리면 비평가가 한 비평은 그거랑은 달리 생각해야 하면 되는데 혹시 좀 그렇기 때문에 답이 불편하시면 전혀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작가가 아닌 제3자로서 작업을 객관적으로 보는 3인칭 분석을 하고 그걸 넘어서 제가 작가님 작업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호기심을 발동하고 내가 어떤 스스로의 자발성을 확보해 가지고 상상력의 놀이는 어떻게 내 마음들을 대비치는지를 보고 그 대비치는 1인칭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좀 이런 게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으로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작업들은 보면 여러 갈래길들이 함께 모이는 매듭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가들은 이미 많은 그 여러 갈래길로 빠져나갈 도주선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혹시 여러 갈래길 중에 하나와 만나서 그 도주선들을 얘기할 수 있어도 또 새로운 상상력을 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좀 텍스트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 질문지 때는 제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못 적었는데 지금 작가님 작업에서 아주 특별한 요소 하나가 맨 처음에 질문에서 어떻게 다른 감각들로부터 시각과 청각을 분리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질문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그것들이 1936년 발터 벤자민의 기술 복제가 가능한 시대의 예술 작품에 굉장히 선구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그 시민청에 제시하고 있는 작가님 작업을 보면 벤자민이 기술 복제라고 얘기하는 방식을 작업의 기술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손으로 아니면 귀로 들은 것들을 자기 목소리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기와 카메라로 기술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벤자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복제에서 빠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원작의 그것에 지금 여기가 빠지게 된다. 그곳에서 이례적인 그것의 현 존재가 빠진다는 얘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작가님이 복제해서 그 시민청으로 올려놓은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파장을 옮겨놨어요. 빛의 주파수 수준에서 빛 파장과 소리 주파수 부분에서 소리 파장이죠.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빛은 원본에 있던 빛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빛이고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는 그 강가의 원본에 있던 공기가 아니고 시민청 안에 있는 공기죠. 그래서 작가님에게서 복제되는데 그 빛 알맹이와 고기 알맹이는 복제된 것이 아니고 재생 또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작가님 작업에 그 벤자민이 지적한 것 같은 시공간에서의 그 원본의 현존성이 손상되어 있는 거죠. 손상되어 있다라고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복제 기술을 가지고 하는 작업의 독창성은 또 따로 확보될 테니까요. 그 이제 벤자민이 지적한 가장 큰 의미는 그 현존성이 손상될 때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원본에 있던 그 현장에 있던 어떤 물질적인 있음
빛 알갱이에 있음으로부터 이어지게 된 물리적인 지속성이 단절된다는 거죠. 여기서 새로 빛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벤자민은 유물론적인 관점이 컸었기 때문에 소유관계 변화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유관계가 변하고 실제 뭐 그 장소에 와서 그걸 보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될 역사적인 증언들이 단절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원본에서 전해져 이어지는 것,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 혹시 전등사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법통을 읽기 위해서 전등을 옮겨 깨우침의 빛을 전해주는 것, 이런 전해져 이어지는 것이 단절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술 복제 형식이 그 기술적인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 작업에서도 작가님이 복제한 내용은 빛 파장과 소리 파장. 네. 왜 그 빛 알맹이와 소리 알맹이는 원본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대신 근데 복제는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자연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포착 능력을 요즘 카메라들은 갖고 있죠. 먼 데거를 당겨보기도 하고 가까운 것들을 현미경처럼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단점은 원본이 드러날 수 없는 곳으로 그 베낀 모상을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시민청에다가 한강을 옮겨 놓으려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시민청을 다 막고 물을 채운다 그래서 한강에 흐름이 있고 뭐 윤설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작가님이 원했던 어떤 부분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기술 복제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술 복제의 독창성을 작가님이 잘 이용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전해져 이어지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변하든지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장난을 친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요. 작가님이 원했던 그 모습은 계속 손상되는 것 없이 매 관객에게 동일하게 복제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작가님이 계획한 관객은 누구인가? 보통 하나의 미술을 보편적인 대상을 상대로 하시기도 하지만 오랜 전통 속에서 어떤 발주자를 위해서 그리기도 했고, 그리고 미술 감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 침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미술 제공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민청은 대중을 위한 공간이고 그곳으로 옮겨놨을 때 작가님은 내 작업을 볼 관객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볼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집단적인 대중이라고 생각했는지. 시민청이라는 공간이 이제 실내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공공의 장소라는 생각이 컸고, 갤러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그 화이트 뮤지엄과는 굉장히 구별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공간이 이제 대합실 같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서울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 시민청에 있는 W 심포니를 가장 많이 봤으면 하는 저의 대상은 실제로 한강을 가본 사람들. 근데 한강을 보기 위해서 간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한강을 끼고 서울 시민은 사실 살고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서울 시민이었고, 그런데 한강을 사실 가까이 가서 자주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 시민일 때 그렇게 한강을 자주 가보지 않았거든요. 늘 지하철에서 어느 순간 막 터널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 빛과 함께 밝아지면서 한강이 쫙 펼쳐지는, 늘 보는 한강만 보았던 서울 시민이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소리 갤러리라는 곳에 만약에 제가 이 W 심포니를 올린다면 정말 서울 한강 옆에서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저는 봤으면 했고, 그리고 가장 서울 시민들에게 저도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아. 예, 그 질문을 전시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좀 수집해보자라는 약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목표는 지금 얘기를 뭐 해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네. 되고 네. 이때까지 기다렸으면 마지막에 다 오픈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시민청이란 공간이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기존의 갤러리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열려 있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어떤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소리 갤러리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소리 재생이나 이런 기술적인 게 잘 구비되어 있는. 네, 그 공간을 놓고는 작가님은 한강가에서 복제한 빛과 소리를, 빛 그림과 소리를 그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먼저 기술 복제의 가능성에서 확인했듯이 어떤 그 원본의 그 복제 당한 원본의 현존성은 배제하고 그 물질적인 있음은 배제하고 단지 빛 파장과 소리 파장을 그쪽으로 옮겨 놓았는데 그 시민청에는 애초에 그 복잡한 도시 내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한 온도와 인위적으로 청정하게 만든 공기가 있고 그리고 도시의 냄새가 있고 건축물에 쓰이는 많은 건축재료에서 나는 화공약품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얘기는 작가님이 강가에서 원본에서 선택한 시각과 청각 외에 나머지 후각, 미각, 촉각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인위적인 것과 다시 연결시킨 거거든요. 강에서 그거를 분리시키고 네. 여기서 연결시켰을 때 그 부분에 이거는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네,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다시 이곳으로 연결을 해서 생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강의 후각을 시민청으로 옮기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많은 오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강에서 후각을 채취하지 않은 게 다행일 수 네, 있어요.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행일 수도 있는 것 또 하나는 실제 한강에서의 느끼는 소음 데시벨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소음이 사실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좀 대표되는 소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앰뷸런스로 인한 좀 굉장한 약간 공포감. 왜냐하면 5분도 안 돼서 계속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로 인한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폭주족. 그리고 세 번째는 건너편 유원지에서 들리는 많은 색스폰 소리와 음악 소리들인데, 그거는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강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강이 이제 다리하고도 가깝고 건너편 유원지하고도 가장 가깝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갤러리 안까지 끌고 오지 않아서 다행인 거고. 그 이제 소리는 의도적으로 녹음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네. 것들을 차단했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리고 배제됐죠, 사실. 현장 그거는 제가 이제 걸을 수밖에 없었던 소리들이었고, 그 소리들을 만약에 갤러리에서 재현하면 아마 예, 이제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되면 네. 그러니까
작가님 작업 전체의 발언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예, 서울 시민들아 한강에는 이런 멋진 물결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 새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있단다라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도 네가 거기 간다면 훨씬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건 다 뺐단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지 못한 멋진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 소리들이 저는 한강의 주인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강의 주인의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많은 땅 속에 있는 미생물과 곤충과 새들과 뭐 많은 동식물들의 소리들이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물결들이 이는 소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소리들이 거기를 점령을 했는데 이 인간이 주체이다 보니까 이 소리들이 불편하지가 않은 게 아닌가. 아니면 절대적인 서울시장의 도움을 받는다면 야, 그 시간 동안 차도 멈추고 앰뷸런스 멈추고 섹스폰도 정말, 멈추고 예.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렇죠. 그죠? 와 정말 그런 거 있으면 너무 멋지겠네요. 뭐 진짜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사이렌이 울리면 5분만 아니 뭐 앰뷸런스를 민방위 훈련 예, 동안 훈련처럼, 모든 차가 예. 멈춰버리고 민방위 훈련이 있을 때 또 뭘 예. 할 걸. 그 아마 작가님이 작업을 준비할 동안에 또 그렇게 대외적으로 안 해서 그랬을 때 정말 그랬을 때 엄청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조용한 그 동해라는 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가을에 곤충 소리만 들리는 곳인데 그 곤충 소리가 산을 다 뒤덮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그 곤충들이 어마어마한 합창을 하는데 공포를 넘어선 감동의 눈물이 나요. 그때 정말.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죠. 도시민들은. 심지어 뭐 춘천이나 강릉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동해 완전 너무 고즈넉한 마을이다 보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뭐 하여튼 자연의 소리, 이제 한강의 주인인 그 자연의 소리를 거의 다 보지 못한, 이게 귀머거리 한강을 보고 듣는데, 사실 W 심포니는 그 귀머거리 한강, 귀머거리란 이 표현이 맞나요? 이런 식의 네. 작업에서 하나의 극단적인 전개 가능성은 예. 저도 서울 한가운데서 어느 날 저녁에 술집에서 한잔 친구들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민방공 훈련이 네. 그러니까 야간 공섭 경계공보가 울렸어요. 그러면 모든 게 불을 끄고 모든 차가 멈추고 도로에 차들도 하나도 안 다니니까 그 맥주집에서도 불을 꺼야 되니까 맥주 들고 있다가 깜깜한 카페에 있어봤자 뭐 먹겠어요. 그래서 길로 나왔죠. 차 한 대도 없는데 길에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저 어디 설악산에나 가야 보일 정도로 별이 총총 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이 그런 부분이 의미화돼 가지고 서울이란 거대 도시의 잠깐 멈춤 작업으로까지 발전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조금 더 얘기 네. 너무 많아지니까요. 시민청은 분명 대중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 복제가 발전하게 된 것도 대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귀족만 즐기면 돼요. 나머지 노예로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귀족을 위해서 하나의 작업이 만들어지고 그 귀족이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시민혁명과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고 모두 다가 노려야 될 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가까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기술 복제 기술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물의 일회성을 한 번밖에 있지 않는 것을 극복하고 무한 복제해낼 수 있는
그래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그 대량 생산된 거는 대중 누구에게나 현재화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 복제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고 그런 틀에서 저는 지금 설명해 준 것들이 예상이 됐어요. 한강가에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나가봤고 거기에서 느끼는 뭐 편안할 때도 있지만 아주 새벽이나 이 아주 기습하는 어떤 귀를 찌르는 그리고 서울에 갈 때마다 귀마개를 안 하면 못 가는 네. 그 정도로 좀 민감해서 시민청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서울 공공미술 뭐 기획 때문에. 근데 그 온도와 공기가 다 생각이 나고 그걸 그렇게 온 게 그래서 저도 네. 작가님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제 공간에서 실행을 해보고 가보지 않았는데요. 네, 네. 한 가지 위안은 작가님이 의도적으로 복제해낸 그 내용은 시간과 장소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없어요. 복제가 재생되는 거 작가님이 복제한 내용은 그대로 디지털로서 그대로 재생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질문 드리는 게 몹시 송구스러운데 그 지금 그 대중을 위한 공간이고 대중을 위한 그 설치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작가님을 그 전시로 초대하게 된 기획의 컨셉의 중요한 컨셉이 수도였어요. 수도는 물길이라는 뜻도 있고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수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거의 동등하게. 그리고 그런 컨셉을 가진 기획에서 작가님이 작업으로 그게 공모에 선택이 되고 제목으로 된 게 W 심포니예요. 심포니 파장하고 연결해서 아주 잘 선택한 것 같고 소리 갤러리랑 연결해서도 편안한데 W라는 단어는 아주 의도적인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쉽게 지금 수도라는 개념 때문에 워트도 떠오르고 심포니하고 관계해서 웨이브도 떠올라요. 근데 작가님이 만든 조그마한 소책자에 보면 W is light 바로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크게 설치 공간을 나누어서 첫 번째 공간은 물은 춤, 뭐 두 번째 물은 빛, 뭐 이런 식의 단어에서 온 것인지 모르지만 벌써 W라고 머리자를 쓰면서 중의성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은 게 W를 가지고 더 많은 중의적인 가능성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중의적이성을 애초에 전시 제목에도 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작업이 주는 자극들은 시청각의 데이터들은 중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건지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W 심포니를 발표했다기보다는 공모에 선정돼서 네.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민청 공모전이 한 번도 이렇게 주제를 정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딱 정하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공모를 넣을 때 왜냐하면 약간 내 자유가 제한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을 소리 갤러리에서 어떻게 연출하실 겁니까가 아니라 약간 용역하는 기분이 된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에 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 작업을 좀 계속 더 작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물성을 드러내는 제가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어떤 물성을 더 가까이 좀 다가가는 작업을 좀 앞으로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몇 년 전부터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뭐 자연을 촬영하고 이런 거보다 그 자연에서도 더 뭐 물, 불, 나무, 뭐 하늘, 뭐 그 무엇이 되었든 그 물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음도 많이 가고
그거를 좀 더 깊게 좀 뭐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할까 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물성함을 좀 드러내는 좀 촬영을 하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이 수도라는 걸 물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명시를 하면서 수도를 그냥 한글로 예, 수도해야죠. 예, 네. 물 숫자를 쓰면 중의성이 예, 파괴되니까.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번에 한번 물성을 제대로 좀 그럼 찍어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원래 계획은 이 세 공간 다 물성만 드러나게 하면서 이게 한강인지 아니면 뭐 부산 앞바다인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물성만 정말 드러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서울 시민들이 where 여기는 어디 그다음에 who 여기는 지금 누구 뭐 나는 누구 뭐 그러니까 where who 뭐 이런 why와 같은 자기 존재론적 물음을 하기를 바랬어요. 원래 이제 원안이 공모의 원안이 이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잡고 W 심포니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거의 넉 달 가까운 로케이션을 하면서 지금처럼 안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강을 갔는데 그 한강의 물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있었고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 사실 삶과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그 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았죠. 짧은 기간 내에 사실 좀 바뀌면서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굉장한 자기 모순들을 갖고 네, 있다는 네, 걸 네, 느끼시죠? 네. 제일 먼저 기술 복제가 네. 제일 먼저 손상당하는 것이 그것의 물질적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작가님은 물성을 찍어보겠다, 네. 물성을 기술 복제해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저기 좀 네, 네. 다시 나올 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요즘 생활 환경이 거의 디지털화되고 전부 다들 스마트폰 보고 다들 AI가 주는 자료에서 도리어 현 생활의 직접적인 물질과 직접 만나는 경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기술 복제로 생산되는 많은 이미지들이 그 물질의 그 있음보다 더 있음처럼 전달하기를 갈망하는 게 아주 큰 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지금 이제 벤자민 생각으로도 완벽하게 그 현존성을 상실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원하고 있고 모순된 욕구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시함으로써 거기 오는 작가들이 나는 어디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 존재감을 느끼라고 그죠? 예. 지금 네. 두 번의 모순을 연결하고 있는 거를 잘 확인하면 좋겠고 그게 이 작업의 가장 깊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전시장에 제시되는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요즘 21세기 들어서 영상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거의 과대 광고의 일종에서는 망막 해상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들 하는 애플이나 이런 좀 그건 거의 사기적인 자기 합리화이고요. 실제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해도 인간의 눈의 시신경 숫자가 1억 개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럼 1억 개의 픽셀이 들어오려면 지금 10K라고 아직 한 4K, 5K, 8K 이 정도까지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10K의 좌우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K, 10K일 때 1억 개가 됩니다. 물론 그 해상도는 이미 이제 벌써 충분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상도가 아무리 높은 영상을 공간에서 제시하더라도 거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초점 기능이에요. 자연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 소위 시신경이 가장 많이 모인 망막의 기능 때문에 그쪽에 거의 1억 개에 가까운 픽셀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난 저 멀리 있는 새가 보고 싶네. 그럼 저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마주한 자연에서 초점 맞추는 기능을 생각해 보면 해상도 10K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지점이 10K씩 되기 때문에 영상이 지금 인간 눈을 따라가려면 수치로는 가까이 왔지만 거의 아마득하게 먼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작가님이 제시한 영상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은 곳에 보는 사람이 자기 초점, 눈이 가진 초점 기능을 봐봤자 거기에는 흐리게 초점되어지기 때문에 맞춰지지 않는 미흡한 시각상만 더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상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관객이 마주하게 되는 이미지가 작가에서 미리 초점 맞춰져 있고 그 초점에 왜 다른 데 눈길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복제된 원본과 관계가 없는 기술적으로 재생해내는데 미흡함 때문에 초점 안 맞춰진 부분은 인간이 눈으로 초점을 맞춰도 더 세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속에서는 모두 다가 자유롭게 내가 호기심을 갖는 곳에 초점 맞추는 자유가 있는데 여기는 작가가 초점 맞춘 대로 따라가야 되는 미리 결정되어서 관객의 주목과 호기심을 안내해주는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강제성이 있는 거죠. 거의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강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작가는 나는 이 자연 환경에서 이것들을 주목해서 제시하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제 작가님에게 어떤 부분에 초점들을 맞췄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영상들이 물결도 있고 모르겠어요. 윤술도 있고 소리도 있고 풀벌레 새들도 있고 그 생태 속에서 되는데 그러니까 관객이 경험해야 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은 연출 같거든요. 초점을 맞춘다는 의도에서. 그래서 단지 하나의 정지된 그림을 제시해서 미술을 감상하게 제시하는 것과 달리 지금은 약간의 연극적인 연출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작가님이 연출하고 싶은 것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이제 영상 내용에서 작가의 의도와 그러니까 관객의 말 거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작가님은 초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크랍인 것 같아요. 잘라내기. 네. 그것도 크죠. 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네. 그 바깥은 봐봤자 안 네. 보이니까 그죠? 그것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잡고 거기에서도 렌즈의 주목도를 초점을 맞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그냥 혼자서 그림을 그려내서 이쪽 그림 캔버스에 이쪽 색깔도 또 동일하게 초점 맞출 수 있고 이쪽도 동일하게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물론 그리는 자가 일부러 초점 맞추고 흐리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제시된 그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극과 비슷한 연출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출을 생각하셨고 기대하셨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각 잘라내기가 나머지 부분을 다 배제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도려내는 거죠. 사진을 하는 작가님들도 아마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부분 잘라내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을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잘라내기는 되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보완되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레임을 이렇게 한 동일한 곳에 잘라내고 있으면 그 안에 움직임이 있어도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옮기거나 네. 확장하거나 줌인하거나 이런 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뭐랄까 작가님이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체험을 그림의 경계를 잘 오면서 제안하고 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지점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눈길에 그림 속의 시선의 흐름을 미리 결정해 놓은 거죠. 네. 그런 전체 연출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계획이 되는지 뭐 너무 네. 피상적일 수도 네. 있고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늘 전시를 할 때마다 가장 그 공간을 가장 먼저 가서 보고 제가 결정짓는 건 사실 동선이에요.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동선이. 그래서 이건 사실 뭐 C에서 들어와서 A로 나갈 수도 있고 A에서 들어와서 C로도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뒤에 설치 내용과 동선 내용의 얘기가 있어요?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포커싱한 영상에 대해서만 대해서만 일단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프레임을 잡고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초점 변화는 뭐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는 사람의 감각적인 효과가 있을지 이런 기대를 하셨는지 뭐 굳이 모르겠어요.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게 없으면 그냥 아니. 사실 이제 이 공간이 춤, 빛, 네. 화음이라는 걸로 제가 사실 분절을 했기 때문에 이 춤이라는 공간에서는 최대한의 이제 물의 이제 물결이 왜냐하면 이 공간이 잘 보면 그 안을 들어가서 보면 약간 원이 될 수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뚫려는 있지만 약간 원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을 살짝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를 관람객이 기다리게 되면은 흐르는 물 속에 이렇게 약간 갇힌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물 속에 있는 느낌도 들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재현하려고 굉장히 연출하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약간 최대한의 그 물의 물성 가운데 이제 물결 부분을 좀 맞추어서 사실은 거기선 그러면 초점을 이제 맞추려고 줌인과 줌아웃은 거의 굉장히 절제됐겠네요. 네네네네. 그런데 한강이 의외로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예 바람이 부는 날도 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도로계 네. 첫 화면에 네. 있는 이거네요. 그죠? 이 한없이 움직이면서. 이게 왜 또 저는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이제 한 자연을 한 10년 동안 그래도 촬영을 했는데 가장 힘든 촬영은 바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태풍이 있거나 비바람이 불 때였는데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바람이 이제 순환을 위해서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도 바람은 당연히 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역동적인 한강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도 많았고 그리고 이 물결을 찍기 위해서는 날도 그러니까 해가 뜨는 선명한 날이어야 했다는 걸 서울 가서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서 이제 이 공간을 최대한 내가 이 물결만이라도 좀 표현을 잘하면 정말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집중해서 여기는 물은 춤이라는 물결이라는 공간을 향해 제가 좀 초점을 맞춘 공간이고 이 공간을 지나서까지 물결을 좀 계속 하고 싶지 않았던 거는 이제 중간에 가서는 좀 최대한 윤술을 좀 드러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윤술이 더 바람을 필요로 해요. 물결보다는
이 중간에 이제 모두들 혹시 당연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람이 일지 않으면 물결이 전혀 그러니까 반짝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작가의 만남 때도 질문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해가 뜬 날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봤는데 사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반짝임을 만든다라는 걸 그러니까 다들 물이 있으면 당연히 반짝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 공간에서만큼은 바람이 일으키는 물성 가운데 최대한 반짝임을 모아서 그 공간에서 이제 연출을 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윤술 반짝임 중에 막 이렇게 막 동그란 이렇게 큰 원 같은 반짝임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초점이 안 맞아야 나오는 반짝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 굉장히 또 긴 시간을 예. 그러면 이제 초점 맞추기도 그 윤슬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윤슬에 초점을 맞추고 안 맞추고를 조절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에서는 또 특별하게 걷는 동선에 딱 마주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거기는 딱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공간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걸 제가 마지막에 이 터널에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이라는 제가 느꼈던 걸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마지막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강에서 가장 또 많이 촬영한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그 한강 강변에 이제 덤불들이 있거든요. 그냥 덤불 속에 카메라를 그냥 넣고 나왔어요. 예, 그거를 가장 많이 아마 제가 촬영한 거의 반이 아마 그 촬영법일 텐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냥 한강 그 덤불 안에 넣고 나오면 이제 곤충 소리 뭐 아주 작은 벌레 소리들도 많이 녹음되지만 마지막 공간은 초점이 거의 맞지 않은 영상과 그다음에 다 죽은 나무들이 계속 교차해서 나와요. 예, 그런 공간인데 소리는 벌레 소리하고 새 소리는 그 공간만 나와요.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귀에서 사는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 처음에 물은 춤과 물은 빛 공간은 물소리만 나오고 나머지 소리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물소리만 있고 마지막 소리 새 소리하고 벌레 소리는 워낙 고음이어서 이쪽까지 들려요. 이게 다 이게 통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운드는 그렇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마지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공간하고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아까 이미 어떤 모순들이 함께 겹쳐 있다라는 내용들이 얘기를 했는데 물불바람, 그러니까 우로 얘기될 수 있는 물이 춤추는 끝없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에 햇빛과 바람이 작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윤술, 그거 보면 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틀에서 그냥 소위 물불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을 보면 거의 형태가 정확하게 고정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는 인간은 어느새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해서 새겨 고정해 보고 싶어 해. 그래서 그 물불 바람을 보고 있으면 눈을 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눈을 떼지 못하고 그 물불 끝없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전에 마음이 하고 싶어 하던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저걸 봐야 되니까, 그죠? 자기가 하던 기존의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던 딴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물불 바람의 흔들림이 마음속을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멍해져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불멍, 물멍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 작가님이 기획자들도 수도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썼고 작가님도 W라고 머리 글자를 쓰면서 온갖 중의적인 의미가 다가올 수 있겠는데 지금의 마지막 공간에서의 삶과 죽음의 교차점 이런 부분 잘 모르겠는데 큰 공간과 주제를 장악하고 있는 물불 바람에 있어서 보면 물멍, 뭐 불멍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작가님은 이거를 중의적으로 얘기해서 소울멍을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소울멍 멋진 단어네요. 아니 그 멋진 단어 아니고 너무 많이들 얘기돼요. 요중선 그러니까 시장 한가운데서 선을 하고 서울 같은 온갖 번잡한 이런 난장판 속에서의 선들을 그 선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절간에 앉아서만 선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물멍을 얘기하는데 이 물멍을 그냥 물멍으로 보고 넘어가기 전에 걸리는 게 그거죠. 왜 제목에 중의적인 걸 요구했지? W라고 해서 또 온갖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오겠지? 그리고 불멍, 아니 물멍 비슷한 작업을 가장 큰 공간을 장악해서 주제에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서사도 없고 그냥 그거를 제시하는 이유가 뭐 앉아서 물멍해. 아 좋다. 에이 온갖 그 귀찮은 생각 버리고 깨끗하게 멍해지면서 제목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서울에서도 서울멍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작가의 발언이 그런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아까 중의성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멍하게 하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 유일하지 않은가. 인간이 멍하게 하는 거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아니고서는 꼭 자연에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마음의 작동 방식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영장류라 그러고 감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생각을 하고 또 전 우주까지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능력이 생기고 나서 인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기를 어마어마하게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냥 자연과 달라지기 시작한 부분은 있지만 마음속에서도 멍해지는 걸 많이 수용하니까. 근데 아까 진짜 작가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물불 바람이 멍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움직임 속에서 멍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있어도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지하철은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지하철이 섰어. 그럼 멍해지진 않거든요. 그 도시의 소음이나 온갖 복잡함을 이렇게 물불 바람처럼 접할 수 있다면 진짜 그 서울멍이고 도시 요중선이죠, 그죠? 근데 현대인들이 멍하게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스마트폰을 보고 뭐 이러긴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와, 인간에게 이 멍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되게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뭐 갤러리랑 미술관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러닝타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부터 멍하게 되는가. 그리고 멍하게 하게 할 때 결코
멍하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작품을 잘 만들지 않는 한 어떤 한 사람을 머물게 해서 멍하게 하기 어렵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멍하게 할 수 있고 러닝 타임이 몇 분이어야 멍하게 하다가 어찌됐건 영상이 끝나면 이렇게 깨어나듯이 깨잖아요. 영화 끝나듯이. 근데 제 작품은 서사가 있는 작품이거나 무슨 뭐 줄거리가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게 한다라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제 제가 이거는 나름 그냥 10년 동안 제 작품을 만들면서 그리고 제가 자연에서 촬영을 하면서 아까 작가님은 멍하게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온다라는 아까 말씀을 잠깐 그러니까 그 한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마주하고 하게. 그거를 뭔가 네. 알아보려고 들면 그러니까 눈을 자꾸 변하니까 눈을 계속 바라봐야 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눈이 그 움직이는 것을 계속 쫓고 있는 동안은 내가 그 전에 하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집중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내 생각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내가 하려던 생각을 몰아내게 되고 이 움직임이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작품을 보는데 이게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진다. 예. 그리고 나서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작품을 15분 동안 보면서 제가 의도한 그걸 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15분 안에, 그러니까 15분에서 거의 45분 동안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 뭔가 장면 전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작품이 끝나거나 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시긴 하시겠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 개인의 어떤 사유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여튼 뭐 제가 10년 동안 되게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좀 많은 분들과 많은 관람객들의 좀 증언과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고민한 시간이 15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장치를 했죠. 저는 나름의 장치를 했고 다행히 이 무른충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공간에 의자가 있어서 좀 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제가 그런 내용들은 또 뒤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은 서울멍에 대한 서울멍에 대한 그냥 지하철 얘기로 잠깐 하신 걸로 하고 여기에 또 하나 그 복잡한 어떤 모순적인 결합 같은 게 있는 게 아까 기술복제는 이미 시공간의 현재를 배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빛 알맹이와 소리에 매질인 공기는 그 원본에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만 복제해 온 거죠. 파장이라는 건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복제 형식과 그 형식 내에서의 그 제공되는 모든 내용은 파장일 뿐인데 거기에다가 그 빛의 파장으로 담아낸 내용 또한 물의 움직임이고 빛의 움직임이에요. 뭔가 증복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과도한 움직임으로 증복할까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작가님이 찾는 거는 물성을 주목하고 그 물성을 잡아냄으로써 보는 사람의 현 존재를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그것과 지금 제시된 내용은 빛 파장과 소리 파장 속에 물이 움직이고 빛이 움직이고 소리가 울리는 모든 움직임들로만 제시하고 있는 거죠. 화음이라는 게 이제
코드 이제 제가 이제 심포니라고 표현은 했지만 코드라는 게 사실은 음과 음을 같이 눌러서 나오는 또 다른 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대로 소리를 쭉 내고,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대로, 빛은 빛대로 이렇게 쭉 뭔가 내서 그것들이 뭔가 같이 어울리기를 바랬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잠깐 끊어갈까요? 근데 아까도 이제 코드 화음 심포니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화음 중에 불협 화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빛이든 소리든 이 파장들을 내는데 이게 불협 화음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좀 고민도 했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불협 화음을 들었을 때 좀 불안함, 불편함,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간이 사실 작가의 작품을 온전히 느껴보겠노라라고 하는 어떤 미술 애호가들이나 이제 미술 관람객들보다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어서 불협 화음보다는 좀 더 화음과 좀 하모니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공간으로, 제 나름대로는 빛의 어떤 밝기의 파장과 소리의 파장들을 되게 조절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던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사실 다른 기종의 세대였고, 녹음하는 장비도 사실 다른 기종의 세대였는데, 요것들을 톤을 좀 맞추는 작업이 저에게는 이번에 좀 힘든 작업이기도 했거든요. 작가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 같아요. 제가 본인이 꺼내는 작업에 있어서 자체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들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내가 꺼낸 작업과 그걸 만나는 사람에 있어서의 화음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일 텐데,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술 복제를 하면서 이미 시공간에 있어서의 원본의 현존제는 배제해버리고 빛 파장과 소리 파장만을 사용하면서 물결의 움직임이나 빛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멍불멍하게 되는 영상들과 소리를 보여준다라는 그 어떤 과잉 중복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그 얘기를 아주 훨씬 한 600년대나 700년대 초쯤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해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절에 갔을 때 그 절의 법당에 여러 스님이 모여 있다가 그 앞에 그 단간지주에 매달려 있는 깃발이 바람에 불어서 확 움직였어요. 네. 풍취번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한 스님이랑 두 스님이 이제 논쟁이 붙는 거야. 한 스님은 저거는 바람이 움직인 거야, 풍동. 한 스님 아니야, 깃발이 움직인 거야, 번동. 그러니까 해능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니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여기 보면 현 존재에 있음 깃발이고 바람, 거기에 있었던 바람 매질, 그건 다 배제해버린 거고, 마치 지금 해능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마음의 움직임들 뿐이다. 이게 이제 유심론으로 궁극적으로 하겠지만, 유식학은 그 한 3세기에는 이미 결정이 되는데, 그 계열에서 선에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작업에서 기술 복제로 이미 원본의 존재성, 물질적인 있음은 배제해버렸고 파장뿐이고, 그 파장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가상의 시각 이미지가 물이 움직이는 거고,
소리가 뭐 그 움직임 속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이고 빛이 움직이고 있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냥 멍해질 때까지 다가가게 만드는 하여간 분명한 의도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고 어떤 걸 요구했고 근데 이제 아까 작가님이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하고 싶다. 여기가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두 번의 모순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음과 드러남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시공간 속에서 있음을 거의 다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본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기계적으로 재생한 빛과 소리의 물리적인 충격이라는 게 거의 미비해요. 물론 그 빛의 알갱이가 있고 공기의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본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다시 복제된 거죠. 작품하고 관계없는 어떤 물리적인 원래 있던 그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때려도 물리적인 충격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소리가 가서 단다고 뭐 사람이 뭐 밀린다든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물결이 그 관객을 바로 내려 쏘아도 그 속에서 뭐 이렇게 파도 속에서 움직이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그죠? 허상이죠. 그리고 빛 그림들을 투사하게 되면서 애초에 있었던 벽이나 뭐 이런 것들의 물질성도 거의 이렇게 상실돼 버려요. 상실돼 버리고. 그래서 파장 속에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는 관객이에요. 어느새 그 원래 작가님이 목적했던 그 물성을 찍어서 제시함으로써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남과 있음의 이 두 가지 모순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관계가 무엇을 만나고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는 바람을 만나고 있을까요? 깃발을 만나고 있을까요? 자신을 만나고. 어떻게? 하여간 어느새 효과는 그렇게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적인 감각과 청각적인 감각 두 가지가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 관객들이 여기 지금 전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거 모든 허상일 뿐이야. 마야의 세계야. 나 혼자 있는 거야. 너무 네, 일부러 억지로 답을 짜낼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작가님의 설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간에서는 좌우 양측면에서 맞은편 벽으로 투사를 해서 양벽에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에서는 왼쪽 벽으로 투사를 해서 왼쪽 벽에 그림이 나오고 위 천장에서 이 관객을 그 중앙에 들어올 관객 위로 쏘아주는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벽에도 마주한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동선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일방통행인가요? 아니에요. 관람객들이 말이죠. 이렇게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 작품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를 따르긴 하죠. 작가님은 저렇게 가이드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고 이제 뭐 거기 이제 입구에 이제 뭐 모니터하고 자그마한 엽서가 있는데, 근데 뭐 대부분 거기에선 최대 이제 그 가이드가 있긴 해도 그냥 왔다 갔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에 의자가 좀 장치가 되어 있어서 가장 오래 좀 머무르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기술적인 설치는 이미 소리 갤러리라고 이름 붙어 있고 그쪽 기술팀이나 뭐 오래 작업해 오신 분으로서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거의 완벽하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제일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건 저 설치를 통해서 지금 일방통행을 기대했고, 그리고 지금
좌우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림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쏘는 그림,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쏘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 마주한 그림을 보고 나가게 한 이 동선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노출되어 있어. 작가님의 연출 목적은 한강이 서울 중심을 유유히 흐르잖아요. 말없이. 근데 이제 그 공간도 되게 통로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이 네. 한강 대신 흐르는 거냐? 네. 강들은 그래서 좋다. 이게 이제 여기 연출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독일어입니까? 예, 예. 이 벤자민의 열심히 읽어보고 오자 안 쓰려고 그 대표적인 거죠. 보통 그림은 눈의 수직으로 마주하는 벽에다 그리죠. 그래 마주 세우기를 하죠.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 마주 세우기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보는 사람은 자기 정신을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를 관조해서 함께 보고 점점 그 그림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죠. 벤자민도 그런 소개를 해요. 옛날 중국 화가가 자기 그림을 보다가 그림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네. 그림 감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벤자민이 촉각적인 의미 전달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건축을 느낄 때, 지금 여기 앉아서 사방을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건축을 느낄 때 감싸져 있잖아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작가님이 관객에게 빛을 쏘을 때, 거기에서 아까 그렇게 쏠 때, 그 전에 이렇게 자기 생각해오던 이 리듬과 달리 가끔 들어오는 자극들 때문에 내가 저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마주 쏘아지는 물의 움직임을. 근데 나한테도 빛이 떨어져. 그리고 여기서 뭐가 움직여? 이건 뭐지? 내가 움직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집중하던 생각으로부터 끌어내요. 딴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앞랭킹, 안랭킹이 앞랭킹인데, 그러니까 끌어내기를 하고, 그래서 정신이 산만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아까 얘기했을 내 안에 그 물의 움직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행하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흐름에 빠져버려서 산만해지는 이런 식의 촉각적 의미 전달에서는 익숙해짐으로써 의미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못하더라 언제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익숙해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더 끌려갈 필요 없이 내가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함께 쓰고 계세요. 특히 중간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 보죠. 첫 번째 공간에서 측면에 양벽에 투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벽에 물이 있네? 봐. 근데 들어가서 그냥 누가 이렇게 쫙 통과하지 않겠니까 그냥 이쪽을 보든지 이쪽을 보든지 그랬을 때 이 보는 사람은 이쪽에 물이 있다라고 기억하는 게 작용하길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뒷꼭지에도 눈이 있어서 함께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태진씨 작업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하여간 어찌됐건 그 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빙빙 돌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춤이라는 이쪽에 들어오면서 봤던 일단 물의 움직임이 좌우가 같은 화면인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 물의 흐름 이제 그렇겠죠. 물일 경우에는 그냥 뭐 물이구나인데 지금 이게 같은 화면인가를 계속 보다가 같은 화면이에요? 같은 화면이에요. 오케이. 예. 하여간 같은 화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조금 전에 이쪽을 봤을 때를 기억하고 이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의 감각과 기억된 감각이 함께 작용하는 현상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이 이제 제일 노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마주세우기와 감싸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벽에는 마주 세워서 볼 수 있어요. 딱 시선을 직립보행하는 사람으로서 딱 마주 서가지고 이 흔들림이 어떤지 아까 얘기했던 물멍 단계로 다가가는 그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쳐요. 근데 이 사람 위에도 물을 쏘고 있어. 마치 바닷물에 빠져서 바닷물 파도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바닷물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은 그런 거예요. 마주 세우기와 감싸기라는 건축 감상을 위한 방법과 미술 감상을 위한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오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식의 효과를 기대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청각이 좀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청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 감싸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동안 또 가장 많은 영화가 어차피 그런 식으로 영화 보는 사람이 산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촉발되거든요. 촉각적인 전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너무 설치에 있어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놓은 어떤 작가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 실제 마주했을 때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집중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관조하고 침잠에 들어가는 과정에 감싸버리기는 그거를 정확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잠깐 딴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 번 질문. 그러니까 뒤로 가보죠. 네. 마주 세우기의 방식은 보는 사람의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내가 보는 게 뭔지 나는 내 감각 감지하는 건 뭔지를 서로 비교해보고 관조해보게 하고 그 그림 속으로 침잠하게 한다는. 네네네네네. 근데 촉각적으로 이미지 전달할 때 감싸버려서 네.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던 그 생각으로부터 끌어내버리고 네. 그 흐름 속에 산만하게 되게 하고 그 산만함에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방식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관객이 체험하게 될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서로 방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아, 방해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을 동시에 사용한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도일 수 있겠죠.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이제 사실 이쪽 뒤에 벤치가 있긴 하지만 저는 관람객들이 그 화면 속에 앉기를 바래서 네. 그 사진을 굉장히 많이 홍보해서 많이 노출을 하긴 네. 했거든요. 근데 가장 제 의도에 맞게 그 공간을 누린 사람은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딱 그 중간을 가자마자 헤엄을 치더라고요. 이게 엎드려가지고. 그 지난 10년 동안 바닷속에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실험은 아니고 아이들 관람객이 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집중해서 많은 증언과 많은 시도를 한 거가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보는가였는데 제가 계속 사운드를 더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유가 이 청각이 배제되는 순간 청각이 배제됐어도 네. 아까 지금 제시하는 마주하기와 그 감싸기의 효과는 더 극대화됐을 거예요. 청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그렇게 청각을 전달되니까 좀 편안했을는지 모르는데 청각을 배제했을 때 더 극단적인 갈등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또 다른 것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인데 아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시민청에 그리고 폐쇄되지 않는 각 공간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구나 함께 볼 수 있는 집단 감상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감상자를 바로 비추는 영상과 감상자 자체가 이미 그 빛 그림을
받아내는 바탕이 돼요. 빛은 어디 깨끗한 벽이 돼야 그림이 드러나잖아요. 깨끗한 벽, 뭐 평면 아니고 울룩불룩한 그 볼륨감에 따라서 왜곡되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감상자가 그 빛 그림의 바탕이 되어서 사람 모습에 뭐 색깔까지 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왜곡되는 형상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얘기는 감상자가 다시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요. 감상자가 의도하든 인식하든 상관없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보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끈에 보이는 사람이 동시에 된 거죠. 그래서 작가에 의해서 계획된 어떤 뭐 꼭 이런 식의 용어들을 쓸 필요 없지만 이제 그걸 좀 심리학적으로 심화시킨 단어가 그죠. 관음증과 노출증이 동시에 하고 있는. 아니면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꺼내 보이고 있는 이 상태를 만든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아예 포토존이라고 거기 네. 앉기를 권장하고 그걸 찍어서 계속 홍보까지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가 다시 전시 속의 전시로 이어지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로 연장되는 전시이고 거기에 제시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암만 반복해도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회화나 명화를 볼 때 관람객들이나 관람자는 그 명화를 찍잖아요. 아니면 명화를 봤다라는 아마 인증샷을 찍을 거예요. 그 자기를 자신을 찍는다면 굳이. 근데 보통 미디어 작품들 관람자들과 관람객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을 또 다시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중이 작가의 창작이 이미 관객의 창작과 기대어서 함께 만들어지는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명화를 보면서 명화 찍는 자기를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화가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에 빠져서 이 상상력의 기쁨을 느껴야지. 아니 뭐 이렇게 해외 뭐 이렇게 갤러리 이제들 다녀오고 그러니까 보통은 안 찍죠. 사실 명화만 찍는데 미디어 작품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한 미디어 작품들은 거의가 인터랙티브고 사실 또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 인터랙티브와 작가 관객 참여라는 개념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미 뭐 초기에 인터랙티브라는 용어도 잘 모르고 했을 때부터 모든 관람객들이 이제 제 첫 전시가 이제 굉장히 거대한 미술관의 벽에 야외에서 투자를 했는데 모든 시민들이 거기서 본인들이 저의 작품과 아무 상관없이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품에 본인들이 그림자로 나와서 이제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꽃이 이제 정말 들꽃은 훨씬 크고 민들레가 훨씬 크고 본인들은 굉장히 작은 난쟁이 같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연출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시가 10년 전이었는데 그 전시를 보고 계속 참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관람객들이. 이제 어느새 대중들이 전시를 보면서도 자기 역량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작가가 뭔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 작업에 전달하려는 내용도 기꺼이 훔쳐보고 싶지만 그걸 보는 나도 막 꺼내보고 싶은 그런 세대이고 그런 식의 욕망을 작가가 자기 창작이라는 것을 배타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잘 수용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신 거죠. 제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그때가 야외였고 정말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전시였는데 그때 그 전시로 인해서 제가 미디어 전시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제 작품을 우러러 봤다면 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순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작품을 일단 촬영하고 만들고 뭐 녹음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제가 만든 작업 노트나 이제 뭐 제가 생각한 기획에 맞게 작업을 하지만 이거를 공간에 연출할 때는 저는 항상 관람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경험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까를 그 첫 번째 전시 이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작가의 자기 위치 지음이 나는 내 규칙을 적용하는 뭐 천재야, 뭐 아니면 나는 내 창작의 규칙으로 소통하길 원하는 작가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느새 미술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상호 작동이라는 서로 기대어서 함께 만든다라는 개념과 관객이 적극 참여하는 관객의 자발성을 작업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요소들이 생기면서 작가가 어느새 연출가가 되고 어느새 소위 뭐라고 번역돼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주고 함께 소통하는 그게 이제 그것으로 자기 방향을 지어가고 모든 것들은 작가가 선택해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홍낙엽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연출가이면서 엔터테이너의 자기매김들이 충분히 수용되고 있는 듯한데 작가로서 내가 전달하려던 내 규칙과 내가 전달하려던 것들은 그 행위 속에 관객들의 자유로운 즐거움을 배려하는 동안에 충분하게 전달되고 있을까? 그 둘이 보면 잘 조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작가의 규칙이 너무 뚜렷하게 보편적으로 전달되면 거기서 와서 노는 사람들 그것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금방 돼요. 근데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즐거움, 그러니까 뭐 욕망들이 지배해버리게 되면 작가의 얘기가 도리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작가님의 생각에서 그 둘의 길한 관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SNS에 올라오는 걸 많이 수집해본 결과 글쎄요, 제가 만든 예를 들어 뭐 W 심포니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뭐 어떤 삶과 죽음이라든가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작품들도 보면은 작품의 주제를 온전히 특히 이제 작가와의 만남도 없이 그다음에 저와의 어떤 연결 지점이 없는 정말 일반 순수 관객분들은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관객들과의 그런 어떤 상호 동작과 그리고 그 관객들의 뭐 즐거움 같은 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포토존이나 이런 식의 틀까지 그거 찍어서 많이 전파도 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풍류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기술 복제로서 원본의 현존성은 배제를 해버려요. 다 흐름이고 다 파장이고 다 흐름 마구 휘날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동조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풍류가 어마어마하게 폭넓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금 철학 개념이거든요. 최치원에 의해서 제기됐던. 근데 모호하죠. 저 단어 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각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바람이 마음대로 바람같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휘날리고 휘두는 게 아니라 온난전선과 한den전선이 서로 동조돼서 흐르는 거지.
바람 풍자에 흐를 유자 그런. 그 저기에서 지금 매체 자체가 파장뿐이고 거기에서 작가님이 담은 내용도 물과 윤술과 사운드의 흐름들인데 거기에 온 관객들이 그 흐름에 어떻게 동조했을까? 그걸 제시하면서 관객들에게 무슨 발언을 작가는 하고 싶었을까? 거기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약간의 그 물멍으로 갔다가 또 자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즐기고 간 것으로 충분한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작가님의 얘기겠죠. 물불 바람 앞에서 관객들은 무엇을 하길 기대했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게 그 흐름들에 동조하는 물멍과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면 왜 관객이 한강의 그 자연의 흐름을 스스로를 조율해서 동제해야 되는 걸까? 이 마지막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 자연의 그 흐름에 사람들이 동조해야 되는 건가? 도시 속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파괴됐던 그런 어떤 큰 법칙성의 재생인가? 그런 식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여버린 신에 대한 대체물인가? 아니면 벤자민식으로 얘기할 때 그 파괴된 아우라를 다시 살려는 걸까? 이건 몇 가지 작가님의 작업에 대한 자기평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이 와서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전시의 반응과 그 일반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못 느낀다라는 부분과 그랬을 때 내가 내 의미 구성이 좀 약했다고 건가? 아니면 이거 모순을 2개를 병치하고 거기에다 집단 관람에 SNS까지 노출증까지 기회를 줌으로써 흐트린 건 아닐까? 작가님은 도대체 이 작업을 꺼내면서 뭘 생각했을까? 작가님의 규칙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 바다가 너무 거대해서 바다는 인간을 좀 배제시켜 주거든요. 바다가 너무 거대해서. 근데 한강이 그 힘이 있는 강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길고 한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소음이 큰가를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다리가 무려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만 배제가 되면은 그 한강의 어마어마한 길이와 어마어마한 넓이의 강이 이렇게 수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국가가 있나요? 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 바다에 없는 놀라운 숲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은 사실 파도 소리가 거대한 날이 아니면 내가 침 넘기는 소리까지 사실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인간이 배제된 거대한 자연인데 한강에서 그거를 서울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W 심포니라는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작업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느꼈을까? 라는 의문 부호는 저에게도 있습니다.